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쿄에서 20년간 농업 전문 기자로 일해온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20년 기자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경험담이에요. 도쿄 긴자의 40년 전통 미슐랭 초밥집. 그곳의 장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일본 쌀이 아니다. 너무 완벽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 쌀의 정체는 바로 조선 임금님이 드시던 경김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니까 중립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팩트가 한쪽으로 쏠릴 때는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전주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일본이 상상도 못했던 농업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농업 강국을 넘어서 농업 기술 수출국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도쿄 긴자의 맛집들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시 마사키라는 미슐랭 3스타 초밥집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밥맛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 마사키 장인이 직접 쌀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마사키 장인은 40년간 초밥을 쥐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손은 0.1g 차이도 느낄 정도로 예민하죠. 그런 그가 조리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늘 쓰던 그 쌀이야? 알고 보니 그날 일본 쌀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임시로 한국산 경기미를 사용했던 겁니다. 공급업체에서는 하루 이틀 쓰실 분량만이라고 양해를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손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네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사키 장인은 그날 밤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40년간 자신이 고집해온 일본 최고급 쌀보다 한국 쌀이 더 좋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마사키 장인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칭찬하고 나 자신도 느꼈다. 이 쌀이 다르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경력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결국 다음 주부터 그 집은 경기미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긴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한 달 만에 5곳의 고급 일식당이 한국쌀로 바꿨습니다. 긴자의 다른 초밥집 사장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도 한번 써봤는데 정말 다르더라. 손님들이 계속 물어본다고요. 심지어 예약이 밀려서 3개월 대기라던 그 유명한 집까지 한국 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요리계의 자존심이었던 초밥이 한국 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 사건 이후 저는 NHK 내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농업에 대한 보고서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있더라고요. 2023년 농림수산성 내부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 농업기술 수준 재조사 필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농업을 배워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현장은 달랐어요. 일본 농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한국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바라키현의 한 농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온다는 스마트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요. 후쿠시마의 쌀 농가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할아버지 시대 방식으로 농사 짓는데 한국은 컴퓨터로 농사 짓는다더라고 하더군요. 저는 농업 관련 학회에도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교수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 같다. 우리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일본 농업계에서는 금기어였거든요. 농업 전문지 편집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독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라는 걸요. 일본은 여전히 장인 정신과 경험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이미 과학과 기술로 농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도쿄대학교 농학부의 한 교수와 비공식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다. 한국이 스마트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어요. 2024년 12월 저는 개인 자격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회사에는 농업 트렌드 취재라고만 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과연 내가 뭘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전주였습니다. 한국의 쌀 문화를 이해하려면 전주부터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는데 마침 비빔밥집이 보였습니다.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런데 나온 비빔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윤이 났거든요.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에서 먹어본 어떤 쌀과도 달랐어요. 찰기도 적당하고 단맛도 자연스럽고 씹는 맛이 살아있었거든요.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이 쌀이 뭔가요? 아, 이거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경기미인데 요즘은 AI로 관리해서 더 맛있어졌어요. AI로 관리한다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온도, 습도, 물 주는 것까지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신기하죠? 사장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농대 나와서 이런 거 다 알려줬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전통과 기술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는 걸요. 한복을 입은 20대 청년이 태블릿을 들고 논을 관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에게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녁에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사장님과 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 농업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편이에요. 기계화는 됐지만 AI나 스마트팜은 많지 않죠. 그럼 우리가 더 앞선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한국이 더 앞선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다음날 아침 한옥마을을 거닐면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주문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전국 배송까지 하신다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현주소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다음날 저는 농촌진흥청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해서 노장식 박사님과 인터뷰 약속을 잡았거든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여기는 농업연구소가 아니라 첨단 IT 기업 같았거든요. 로비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고 전국의 스마트팜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노장식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기자분이 오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술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작물별 맞춤 AI 온습도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벼, 토마토, 딸기마다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실제 시연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센서가 토양 상태를 읽으면 AI가 분석해서 자동으로 관리하는 거였거든요. 모니터에는 온도, 습도, 토양 수분, 휘 농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은 아직도 장인의 손맛과 경험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수준의 정밀성으로 농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로 키운 쌀의 품질은 어떤가요? 품질이 일정해요. 그리고 수확량도 20% 늘었죠. 무엇보다 농민들이 편해졌어요. 박사님이 보여준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물 사용량은 30% 줄었고 농약 사용량은 50% 감소했대요. 환경에도 좋고 경제성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젊은 농부들이 많이 찾고 있죠. 연구실 한쪽에는
겨의 생장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씨앗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예측할 수 있어요. 날씨 변화까지 고려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은 아직도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박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도 분명히 훌륭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여유를 느꼈습니다. 농촌진흥청 방문 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청년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유리온실 단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실리콘밸리 같았습니다. 김민수 씨라는 29살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서울에서 IT 일을 하다가 3년 전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농업이 재미있어 보여서 왔어요. 여기서는 농부가 아니라 농업 엔지니어라고 부르거든요. 김민수 씨가 보여준 멜론 재배 시설은 정말 첨단이었어요. 로봇이 물을 주고 드론이 방역을 하고 AI가 수확 시기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캡니다. 그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옆에 있던 박지영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레몬 키우는데 이탈리아산보다 품질이 좋다고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27살인 박지영 씨는 농대를 졸업하고 바로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농사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 와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본의 농촌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평균 연령이 67세이고 후계자가 없어서 걱정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30대 이하 청년들이 최첨단 장비로 농업 혁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청년 농부인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딸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수출용 딸기인데 일본으로도 나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딸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농장을 둘러보니 정말 깨끗했어요. 흙 한 점 없는 수경재배 시설에서 딸기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일본 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장인 정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박지영 씨도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효율성을 추구해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걸 생산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차이라는 걸요. 일본은 과거를 지키려 하고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청년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란 건 그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어요. 네덜란드 농업 박람회에도 가보고 이스라엘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더라고요.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농업을 기피하는데 한국 청년들은 농업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흥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만난 이수진 박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우리 기술이 이미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독일, 호주까지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농업 기술을 수출한다고요? 맞습니다.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농업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수출해요. 이 박사님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사우디 사막에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팜이 있었어요. 사막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키우고 있어요. 현지 왕족들이 직접 와서 놀라더라고요. 케냐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로 꽃 재배 생산성이 3배 늘었다고 했습니다. 케냐 농민들이 우리 기술 배우려고 한국까지 연수 오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한국 기술을 도입했대요. 독일 농업회사에서 우리 AI 시스템을 사가더라고요.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이야기였어요. 네덜란드는 농업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기술 일부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막 농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호주에서는 한국 기술로 목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들의 건강 상태까지 AI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호주 농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죠. 이 박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확산입니다. 한국 농업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내수 시장에만 매달려 있는데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을 상대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문의가 오나요?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이 자존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거든요. 박사님이 보여준 세계 지도에는 한국 농업 기술이 진출한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미 30여 개국에 진출해 있더라고요. 이 중에 일본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말이죠.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일본과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한국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4박 5일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사에 돌아가서 취재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한 공기의 쌀, 한 세기의 기술을 넘다였습니다. 보고서가 나가자 농림수산성 내부에 큰 혼란이 일었어요.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뒤처진다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제 기술협약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젊은 공무원들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제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다. 한국 기술이 앞서간다는 걸. 이제라도 배워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 뒤처질 순 없다. 심지어 한국 농업 기술 포럼을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농업 관련 학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한국 농업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일본 농업계의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농업인들은 일본 농업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라며 반대했어요. 우리에게는 장인 정신이 있다. 기계가 뭘 안다고.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바뀌지도 않는다는 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바라키현의 젊은 농민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스마트팜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 심지어 일부 농협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아키타현에서는 한국 농업 시찰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홋카이도 농협연합회에서도 한국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농업인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은 전통보다 미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쿄에서 열린 농업 기술 박람회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부스가 따로 마련되었거든요. 많은 일본 농업인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제 기사를 계기로 일본 농업계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주제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기사로는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6개월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취재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농업은 이미 국경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농업 4.0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죠. 일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농업기술 교류 제안이 정식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이바라키현에서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 도입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키타현의 쌀 농가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AI 농업해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규슈 지역의 농협에서는 한국 농업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어요. 변화의 물결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는 걸요. 한국 농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농부들은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 보고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도 중요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있었거든요. 20년간 기자로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취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가르쳐 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배워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취재에서 만난 한국의 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항상 다음을 준비했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쿄로 돌아와서 동료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농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동료들도 제 자료를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이야기야?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키우고 있다고요. 사막에서 채소를 키우고 AI로 농사를 짓고 세계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 이게 바로 2025년의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농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팩트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발전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미래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